우리가 마트의 노란 진열대에서 빨간 오뚜기 로고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익숙한 브랜드를 보는 것 이상의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유대감을 포함합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춘 이 기업은 우리 시대가 갈망하던 착한 기업의 전형이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13년 동안이나 라면 가격을 동결하고 일 500억 원의 상속세를 편법 없이 내겠다고 선언한 순간 오뚜기는 국민적 찬사를 받는 가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그 견고했던 신뢰의 성벽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신화 이면의 차가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뚜기라는 기업이 쌓아온 눈부신 선행의 역사와 그 뒤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및 편법 승계 의혹을 냉정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오뚜기의 위대한 여정은 창업주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강직한 성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는 신념을 평생의 경영 철학으로 삼은 인물이었습니다. 1930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하여 7년간 헌신적으로 복무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전쟁 후 소령으로 전역한 그는 26세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으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편안한 길 대신 40의 나이에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1969년 창업한 풍림상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분말 카레를 시장에 선보였고 이후 스프와 케첩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한국의 서구식 식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세계적인 식품 공룡 하인즈와 다국적 기업 CPC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상륙하면서 오뚜기는 창사 이래 가장 가혹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토종기업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함태호 회장은 전 직원이 직접 발로 뛰며 거래처 점주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쌓는 루트 세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마트 시식 판매와 판매 여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직접 공략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거센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세계적인 공룡 하인즈는 한국 시장에서 물러났고 이는 우리 시장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일궈낸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자부심은 1987년 부도 위기에 처한 청보식품 인수로 이어졌고 1988년 오뚜기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라면의 자존심인 진라면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2년 함 회장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을 시작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고 IMF 외환 위기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후원 인원을 늘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오뚜기가 단순한 식품회사를 넘어 신뢰의 상징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가 위협받을 때 오뚜기는 라면 가격 동결을 선언하며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국민의 고통을 나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3년 동안 지속된 이 약속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일터 마련 및 장학 사업의 확대는 오뚜기라는 브랜드의 착한 기업이라는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2013년 메이저리거 류현진을 모델로 기용한 진라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진짬뽕의 기록적인 대흥행은 오뚜기를 라면업계 부동의 2위 자리에 굳건히 앉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창업주가 별세하고 경영권을 승계한 함영준 회장이 1,500억 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대중은 오뚜기에게 가뚜기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뚜기라는 화려한 찬사가 전국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서늘한 경영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오너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광고 회사인 에드리치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드리치는 무려 1,400억 원 규모의 그룹 내부 광고를 독점하며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함영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을 본사에 매각하여 119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돈은 고스란히 개인적인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너 개인의 회사나 다름없었던 오뚜기라면 이 그룹 내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전체 매출의 99%를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존해왔으며 사실상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함 회장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매년 약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가며 사익 편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5월 비판이 거세지자 오뚜기라면을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나 함 회장의 지분율은 여전히 규제 대상인 24.7%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라면 가격의 빗장이 풀린 시점은 오뚜기라면이 자회사로 편입된 시기와 교묘하게 일치합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 개편 비용을 결국 서민들의 라면값 인상으로 전가했다는 냉혹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시선은 함 회장의 장남 한윤식 씨가 이대 주주로 있는 오뚜기 SF로 향하고 있으며 이 회사 역시 내부 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뚜기 SF는 그룹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성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오너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오뚜기는 국내용 기업이라는 뼈아픈 한계와 조롱 섞인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농심이 매출의 4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매출의 77%를 해외에서 쓸어 담을 때 오뚜기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뚜기를 향해 국내에서만 강한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을 던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마저 흔들리며 굳건했던 진라면의 위상은 짜파게티에 밀려 매출 순위 3위로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브랜드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던 2025년 10월 비자금과 탈세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오뚜기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혐의는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함 회장 매형의 회사인 면사랑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토지 개발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6,200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창업주의 숭고한 진심이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 앞에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시작된 국세청의 특별조사는 오뚜기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착한 기업이라는 도덕적 자산이 실체 없는 신기루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본사에 투입된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총수일가의 사적인 토지 개발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뜩이나 냉담해진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뚜기의 지배 구조 문제는 이미 오래전 예견되었으며 201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전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해온 경영 방식은 법적 책임 이상의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제로와 라면값 동결을 외치며 대중의 환호를 받았지만 안으로는 오너 일가에게 매년 18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주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드리치를 통한 일, 400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와 오뚜기 라면의 99% 내부 거래 비중은 경영 효율화보다는 오직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선행은 결코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경영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32년간 정성껏 쌓아온 신뢰 자본이 단 5년 만에 소진될 위기에 처한 지금 창업주의 숭고한 입대 정신과 토종기업의 기계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오뚜기는 존망을 가를 기로에 서 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은 물론
경영진의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뚜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실체와 이미지가 일치하는 진짜 가뚜기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는 일이야말로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경쟁사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맛과 기술력으로 승부하여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10%대에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오뚜기는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채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오뚜기는 지금 이 뼈아픈 시련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뚜기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풍자와 조롱의 도구로 남지 않으려면 오뚜기 경영진은 지금의 위기를 뼈를 깎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편법 승계 논란을 빚고 있는 오뚜기 SF와 같은 계열사들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오너 3세 승계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함태호 창업주가 가졌던 진심 어린 사회 공헌 정신이 그 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뿐인 홍보가 아닌 행동과 투명한 숫자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오직 진실함에서 나오며 오뚜기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온 세상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뚜기 신화의 몰락이 아닌 진정한 부활을 꿈꾸며 오늘 일상 경제학에서 준비한 오뚜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사활을 건 이른바 반도체 멸망전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영원한 1등일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인 삼성전자까지 더 이상 타인의 설계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반도체 전쟁터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엄청난 돈을 싸들고 줄을 서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야만 했던 절대 권력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랜 시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비밀 무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이 선택한 최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며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이 우리 개개인의 지갑과 경제적 미래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냉혹하고도 차가운 현실을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점유율 90%를 육박하며 사실상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독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고성능 반도체 10개 중 무려 9개가 엔비디아의 제품일 정도로 인공지능 산업에서 그들이 가진 위력과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2023년 270억 달러 수준에서 단 1년 만에 600억 달러로 수직 상승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책정과 돈이 있어도 물건을 제때 구하기 힘든 극심한 희소성이 시장의 생태계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인 H칩 하나는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0만 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 이 비싼 칩을 한 번에 수만 개씩 대량으로 주문합니다. 만 개의 칩을 확보하려면 3억 달러, 한화로 약 4영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감수합니다.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제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주문 후 실제 물건을 손에 쥐기까지는 최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칩을 공급받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비공식적인 프리미엄 거래까지 성행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에 전 세계 개발 환경이 완벽하게 종속되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미 엔비디아 환경에 맞춰 모든 코드를 짰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런 불리한 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 칩 개발에 뛰어들어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이 거대한 전쟁에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TPU를, 아마존은 트레이니움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엔비디아의 강력한 지배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칩 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칩인 마이야를 공개하며 자신들의 서비스에 딱 맞는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고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또한 전쟁에 합류했지만 그들의 전략은 서버용 칩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대한 서버용 칩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GPU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2025년 12월 삼성전자는 100%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모바일 GPU를 전 세계에 공개하며 반도체 기술 독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족한 그래픽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경쟁사인 AMD의 설계 자산에 의존해왔던 굴욕적인 구조를 삼성 스스로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 출시될 차세대 엑시노스 시리즈부터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이 아닌 삼성의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GPU가 기기의 핵심 심장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삼성이 이 시점에 모바일 GPU 독립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삼성의 이름 아래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하여 기기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삼성만의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외부 기업인 AMD 등에 매년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와 기술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절감된 천문학적인 비용은 다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어 끊임없이 기술 수준이 발전하고 격차를 벌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생존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부품 개발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주권을 되찾으려는 삼성의 이번 싸움은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며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정확한 시작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챗GPT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며 충격을 안겨주었던 2022년 11월로 시간의 시계를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의 규칙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초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과값만 전달하는 중앙 집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자가 기기에 명령을 내리면 데이터가 먼 서버로 이동해 복잡한 계산을 마친 뒤 돌아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은 실시간 작업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 위협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매일매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경영상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는 2023년 한 해에만 서버 가동 비용으로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영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업계의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 AI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거대한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내 손안의 스마트폰 내부에서 인공지능 연산이 직접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덕분에 인터넷 연결이 끊긴 오지에서도 실시간 통역이나 사진 편집이 가능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개인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걱정이 없고 기업은 서버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립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기술적 장점 덕분에 전 세계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71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규모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 배로 불어나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거대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기본 탑재된 스마트폰 판매량이 5억 대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시장의 표준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빠른 기술적 진보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핵심 부품은 바로 방대한 양의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CPU가 명령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성실한 일꾼이라면 GPU는 수천 개의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해치우는 천재적인 능력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므로 직렬 방식인 CPU보다는 병렬 연산에 특화된 GPU의 능력이 성능 구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핵심 이유도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압도적인 GPU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서버급 성능에 버금가는 고성능 GPU를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저전력, 고성능 GPU를 만드는 기술은 거대한 서버용 칩을 만드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서버용 반도체는 물리적인 크기 제약이 거의 없고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절대적인 성능을 높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 모든 부품을 밀집시켜야 하고 한정된 배터리 용량만으로 모든 복잡한 기능을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많이 쓰면 기기가 금방 뜨거워지고 이 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발열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AI 기능을 사용하다가 기기가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리는 불편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발열과 전력 소모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GPU의 효율성이 아직 본격적인 AI 시대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부족한 그래픽 기술력을 메우기 위해 PC용 그래픽 카드의 절대 강자인 AMD의 설계를 빌려와 자사칩에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PC 환경을 위해 설계된 AMD의 기술은 전력 소모가 크고 열이 많이 발생하여 모바일 기기의 특수한 환경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효율이 생명인 스마트폰 환경에서 AMD의 기술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삼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매년 AMD에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는 삼성의 큰 부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칩 하나를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의 로열티가 빠져나가며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거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 삼성은 AMD와의 기술 협력을 종료하고 GPU 완전 독립이라는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2027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2800부터는 외부 기술이 아닌 삼성만의 독자적인 GPU 심장이 탑재되어 전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이 가져올 첫 번째 거대한 지각 변동은 바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내주는 메모리가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져오느냐가 기기의 전체 성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할 때 전체 연산 시간의 약 70%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허비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가 칩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에너지의 약 50%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낸드 플래시 1위를 지키는 삼성전자에게 전무후무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메모리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삼성이 GPU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면 두 부품 사이의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메모리와 GPU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최적화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애플이 M 시리즈 칩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핵심 비결인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삼성은 더욱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애플조차 메모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하지만 삼성은 메모리 제조부터 칩 설계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을 직접 만들고 이를 자신이 설계한 GPU에 완벽하게 최적화하여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셈입니다. 삼성의 GPU 독립 기술이 적용되면 데이터 이동 통로인 대역폭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넓어져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이 두는 캐시 적중률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그래픽 성능은 기존보다 2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메모리 접근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하루 반나절 이상으로 늘어나는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각 변동의 신호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전쟁의 판도가 뿌리부터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약 7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파운드리 시장의 흐름은 단순히 주문받은 칩을 제조하는 단계를 넘어 고객사의 설계를 직접 도와주는 설계 지원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칩을 주문하는 고객사들은 설계 단계부터 제조 공정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기업만이 보유한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삼성이 GPU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에게 설계부터 최첨단 제조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토털 솔루션을 제안하며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각 변동의 신호는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모바일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이번 삼성의 독립 선언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며 제조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과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그동안 성능 격차 문제로 인해 자존심을 굽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퀄컴의 칩을 써야만 했던 뼈아픈 과거와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큰 경영상의 문제는 스냅드래곤 칩 하나의 가격이 약 25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지면서 삼성전자가 감당해야 할 부품 비용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삼성은 퀄컴의 칩 출시 일정에 맞추어 신제품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제품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독자적인 칩이 완성되면 퀄컴에게 칩 가격 인하를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공급 물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샤오미나 오포 같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비싼 퀄컴 칩 대신 가성비와 성능을 갖춘 삼성의 칩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리며 시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각 변동은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 증강현실, R 안경과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미래 시장이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이미 2025년 구글과 손잡고 혁신적인 XR 헤드셋을 출시했으며 여기에는 고해상도 가상현실 영상을 끊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GPU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하면서도 최고의 그래픽 성능을 내는 삼성의 독자 GPU는 배터리 제약이 심한 웨어러블 AR 안경과 차세대 로봇의 핵심 심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국가 안보 및 경제권과 직결된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서 삼성이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코드를 마침내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 칩의 수출이 제한되는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체 기술로 모든 부품을 해결하는 기술 자립은 삼성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제조, 그리고 GPU 설계까지 모든 공정을 한 지붕 아래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완전체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정부도 제조 능력이 부족한 자국 기업들을 대신해 안정적이고 완벽한 공급망을 갖춘 삼성전자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기술적 자립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때문입니다.